내 돈으로 불륜녀랑 요트 타고 날 버리겠다고 했지. 방금 네 카드 계좌 권한 전부 끊었어. 부산항에 닿는 순간 넌 빈털터리에 100억 빚까지 안고 경찰 앞에 서게 될 거야. 윤서진은 결혼기념일 저녁 남편 차민규가 다른 여자와 호화 요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민규는 아내의 돈과 이름으로 만든 부를 자신의 능력이라 믿으며 바다 한가운데서 새 인생을 약속한다. 그러나 서진은 오래전부터 그의 수상한 거래를 추적해왔고 마침내 자신이 제공한 담보를 회수하기로 결심한다. 카드가 멈추는 순간 바다 위의 천국은 도망칠 곳 없는 감옥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오늘 안 오면 우리 결혼은 끝난 거야. 윤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손끝은 식탁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긴 식탁 위에는 두 사람 몫의 저녁이 식어가고 있었다. 은색 촛대 사이에 놓인 작은 케이크에는 결혼 7주년을 뜻하는 숫자가 꽂혀 있었고 맞은편 의자는 처음부터 아무도 앉지 않은 것처럼 반듯했다. 위성전화 너머로 파도 소리와 웃음이 섞여 들렸다. 차민규는 한숨부터 쉬었다. 서진아, 애처럼 굴지 마. 지금 중요한 투자자를 만나고 있어.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오빠 샴페인 넘치잖아.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투자자 이름이 백세라야. 민규가 잠시 침묵하더니 비웃었다. 사람까지 붙여서 감시했어. 감시한 게 아니야. 회사로 청구서가 왔어. 내가 회사 대표야. 비용 하나 쓴 게 그렇게 문제야. 업무 목적이 맞아. 당신은 늘 이래. 돈을 쥐고 사람 숨통을 조이지. 서진은 차갑게 식은 수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요트 회사 일과 관련 있어. 민규는 대답 대신 잔을 부딪히는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관련 없으면 어쩔 건데. 부산 앞바다를 벗어난 요트의 상층 갑판에서는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민규는 검은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테이블 위에는 캐비아와 해산물 요리, 아직 열지 않은 와인 2병이 놓여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는 선장에게 다음날 항로를 더 남쪽으로 늘릴 수 있느냐고 물었고 세라에게는 서울로 돌아가면 한남동 집을 알아보자고 말했다. 정말 이혼할 거지? 세라가 묻자 민규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서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저 여자는 절대 나를 못 버려. 내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실패였다는 걸 인정해야 하거든. 세라는 그의 어깨에 기대면서도 눈빛을 잠깐 피했다. 그래도 카드랑 집은 전부 당신 거 맞아. 민규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다. 그는 곧 잔을 들어 바다 쪽으로 내밀었다. 내가 대표고 내가 쓰는 돈이야. 명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서진의 숨소리가 들리자 그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과 보내는 첫 번째 기념일이야. 그 말이 끝나자 세라도 웃었다. 서진은 그 웃음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펜트하우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촛불을 하나씩 끄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뒤에는 강도윤이 서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얼굴로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해운그룹 위험관리실의 승인 페이지와 3개의 붉은 경고 문구가 떠 있었다. 도윤은 낮게 말했다.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담보 회수와 동시에 블루크라운의 한도가 정지되고 차민규 대표 개인 책임 조항이 검토 단계로 넘어갑니다. 서진은 여전히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물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2해 전 끝난 협업과 그보다 더 오래 묵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늘 그렇게 말하죠. 결정은 제 몫이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의 대가까지 보셔야 합니다. 서진은 노트북 앞에 앉았다. 화면 아래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빈칸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규가 전화기 너머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적당히 해. 내가 돌아가면 얘기하자. 그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물었다. 돌아오면 정말 얘기할 생각이었어. 당연하지. 언제부터 세라 씨와 살 집을 알아봤는데. 민규의 숨이 돋는 소리가 들렸다. 세라는 민규의 팔에서 천천히 몸을 뗐다. 민규는 가판 끝으로 걸어가 목소리를 낮췄다.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청구서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남동 고급주택 중개 수수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송금 내역, 그리고 블루크라운 파트너스라는 이름으로 결제된 요트 계약금. 각각은 따로 보면 설명할 수 있는 지출처럼 보였지만 세 항목의 승인 번호 끝 네 자리가 모두 같았다. 3달 전 처음 그 숫자를 발견한 날부터 서진은 민규의 모든 거래를 조용히 추적해왔다. 당신이 내 인증번호를 물어봤던 날 기억해. 그녀가 말했다. 제주 리조트 부지 계약이라고 했지. 민규는 즉시 받아쳤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그날 블루크라운의 신용한도가 30억 원 늘어났어. 일주일 뒤에는 50억 원이 더 늘었고, 사업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한 거야. 책상 앞에서 숫자만 보는 당신은 몰라. 그래서 그 돈으로 요트를 빌렸어. 내가 갚으면 되잖아. 서진은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다. 웃음에는 슬픔보다 피로가 더 많이 묻어 있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 돈으로 갚은 적이 없어. 민규가 욕설을 삼키듯 숨을 들이켰다. 내가 내 남편이야. 아니, 지금 당신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채 도망가는 채무자야. 그름이다. 갓단 넌. 도유는 서진 앞에 얇은 문서 한 장을 밀어놓았다. 맨 아래에는 차민규의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핵심 문장은 검은 띠로 가려져 있었다. 원본은 법무팀 보관 서버에서 추가 확인 중이었다. 도유는 문서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다. 이 부속 합의서는 차 대표가 직접 제출한 겁니다. 당시 그는 담보 제공자의 추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긴급 자금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진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민규의 서명은 지나치게 자신만만했다. 마치 어떤 책임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 사람의 필체 같았다. 왜 이걸 이제야 보여줘요? 그녀가 묻자 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2해 전에 비슷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때 부대표님이 저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범죄자 취급했어요. 아직 범죄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대리권이 위험하다고 했을 뿐입니다. 서진은 대꾸하지 못했다. 그날 그녀는 민규가 이사회에서 자신의 성을 비웃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권한을 주면 그의 상처가 나아질 거라 믿었다. 이제 그 믿음이 숫자가 되어 눈앞에 쌓여 있었다. 도윤이 낮게 덧붙였다. 지금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늦추는 동안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서진은 화면에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마지막 확인창이 떴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승인 버튼을 눌렀다. 가판에서 직원이 새 와인을 가져오자 민규는 일부러 가장 비싼 병을 골랐다. 그는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세라에게 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런 걸 마셔봐야 사람 보는 눈도 생기지. 세라는 웃었지만 불안한 표정은 지워지지 않았다. 직원이 무선 결제 단말기를 내밀자 민규는 검은색 VVIP 카드를 건넸다. 단말기 화면이 한 차례 깜빡였고 짧은 오류음이 울렸다. 직원은 정중하게 카드를 다시 넣었다. 또다시 승인 거절 문구가 떴다. 다른 카드로 부탁드립니다. 민규는 얼굴을 찌푸리며 지갑에서 2번째 카드를 꺼냈다. 그것도 거절됐다. 3번째 카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세라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오빠 왜 이래? 민규는 직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 연결이 불안한 거 아니야. 다시 해.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선장에게 연락했다. 몇 분 뒤 선장이 직접 가판으로 올라왔다. 조금 전까지 민규에게 지나치게 공손했던 태도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단말기와 위성전화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차민규 고객님, 예약 당시 등록된 보증카드와 연결 계좌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회사 측에서 남은 이용료와 추가 보증금의 즉시 결제를 요청했습니다. 민규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얼마인데? 현재 확인된 금액은 20억 원입니다. 말도 안 돼. 민규는 서진에게 다시 소리쳤다. 지금 당장 카드 풀어.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시키려고 이래. 서진은 식탁에 남은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촛불이 꺼진 자리에서 가느다란 연기만 올라오고 있었다. 망신은 내가 준 게 아니야. 당신이 남의 돈으로 산 체면이 사라진 것뿐이야. 부부 재산이 남의 돈이야. 그 카드는 해온 법인 계좌에 연결된 추가 카드야. 개인 여행과 투자에 쓰라고 준 적 없어. 내가 대표라고 했잖아. 대표는 주인이 아니야. 민규는 무언가를 집어 던졌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퍼졌다. 세라가 놀라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도윤은 서진을 바라보았지만 통화를 막지 않았다. 서진은 손가락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무슨 수작이야. 블루크라운에 제공된 내 주식 담보를 방금 전부 회수했어. 잠깐의 정적 뒤에 민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은행이 하루아침에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할 것 같아. 도윤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빨간 경고창 아래에 긴급 상황 검토가 시작됐다는 문구가 떠 있었다. 서진은 그 글자를 확인한 뒤 말했다. 당신이 어떤 조건에 서명했는지 기억한다면 그렇게 웃지는 못할 텐데. 요트의 음악이 멈췄다. 선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와인과 은식기를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다. 세라가 병을 붙잡으려 하자 직원은 예의 바르게 손을 막았다.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추가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세라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직원은 잠시 민규를 바라본 뒤 고개를 숙였다.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미결제 고객이라는 사실뿐입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가판 위에 누구도 못 들은 척할 수 없었다. 민규는 위성전화를 움켜쥔 채 선장에게 다가갔다. 부산에 도착하면 내가 당신 회사부터 없애버릴 거야. 선장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고객님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시면 안전 규정에 따라 객실 이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라는 민규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빠, 일단 다른 계좌로 보내면 되잖아. 당신 개인 돈 있지? 민규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입 다물어. 그 짧은 말에 세라의 표정이 굳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한남동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던 남자는 사라지고 겁에 질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짓밟는 남자만 남아있었다. 세라는 천천히 손을 놓았다. 서울에서는 위험관리실 직원들이 블루크라운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담보가 사라지자 대출기관 두 곳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투자 계좌에서는 자동 청산 경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아직 100억 원 전부가 확정된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손실과 미결제 보증 부속합에서 책임까지 합치면 최대 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분노에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했다. 직원 급여 계좌와 정상사업 자금은 분리했죠. 네, 오늘 오전에 요청하신 대로 보호 조치를 끝냈습니다. 협력사 결제도요. 영향 없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3달 전부터 준비하셨군요. 서진은 대답 대신 식탁 위에 결혼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사진 속 민규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카메라가 꺼진 순간마다 그의 시선은 늘 다른 곳을 향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길 바랐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그 사이 자금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알아요. 그게 제 잘못이라는 것도. 하지만 제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그의 죄까지 대신 갚는 건 민규는 결국 은행 고객센터가 아니라 블루크라운의 자금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길게 이어진 뒤 상대는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지만 번호는 꺼져 있었다. 민규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서진이 단순히 질투 때문에
카드를 막았다고 믿고 싶었다. 늘 그랬듯 며칠만 화를 내다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해 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블루크라운 담당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였다. 누군가 이미 자금 회수 절차를 알고 도망쳤다는 뜻이었다. 세라가 멀찍이 서서 물었다. 대체 무슨 돈을 빌린 거야? 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다가오자 그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도 그 회사 이름으로 돈 받았잖아.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지 마. 세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그건 작품 보관비라고 했잖아. 서류에 네가 서명했어. 당신이 시킨 거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선장은 안전요원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바다는 사방으로 검게 펼쳐져 있었고 멀리 보이던 육지의 불빛마저 거의 사라졌다. 세라는 그제야 자신들이 호화로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 돈을 내주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 갇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위성전화 연결을 요청했다. 민규가 받자마자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이건 불법이야. 배우자 재산을 마음대로 동결할 수는 없어.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어. 내 명의 계좌와 해온 자산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회수했을 뿐이야. 나는 내 남편이야. 그래서 7회 동안 기다렸어. 당신이 내 옆에 서는 법을 배우길, 내 이름을 훔치지 않고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길. 민규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다. 서진아, 내가 돌아가서 설명할게. 일단 카드부터 풀어. 그 다정한 말투는 그녀가 수없이 속아 넘어갔던 목소리였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번에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결혼기념일 선물이야. 당신이 내 이름으로 빌린 100억 원. 오늘부터 전부 당신 빚이야. 민규가 숨을 들이마시는 동안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바람 충분히 즐겨. 부산항에 도착하면 당신이 먼저 만나게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감사팀이니까. 통화를 끝낸 순간 도윤의 노트북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블루크라운에 숨겨진 계좌에서 해외 송금 시도가 감지됐다는 경고였다. 그리고 송금 승인 요청자란에는 차민규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백세라. 백세라의 이름으로 승인된 해외 송금 시도는 불과 3분 만에 차단되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위험관리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화면 위에는 블루크라운 명의의 계좌 3개가 동시에 붉게 표시되었고 그중 하나는 싱가포르의 자산관리회사로 50억 원을 보내려 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강도윤은 즉시 거래 보류 요청서를 전송한 뒤 서진에게 화면을 돌려보였다. 백세라 씨가 직접 승인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름만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세라의 전자서명이 찍힌 문서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웃고 있었을 여자의 이름이었다. 분노가 먼저 올라와야 했지만 서진의 머릿속에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의문이 떠올랐다. 세라가 민규의 공범이라면 왜 그가 자금 담당자에게 연락한 직후 계좌를 움직였을까? 반대로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누가 왜 하필 지금 세라의 이름을 사용했을까? 도윤이 물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겠습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신고하면 민규가 증거를 지우기 전에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 먼저 알게 돼요. 시간을 주면 다른 계좌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맞고 사람은 지켜보는 거예요. 도윤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2해 전의 서진이라면 남편의 체면을 위해 모든 걸 조용히 덮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체면이 아니라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다. 요트에서는 민규가 선장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그는 객실로 내려가 개인 금고를 열었지만 안에 든 것은 현금 몇백만 원과 명품 시계 2개뿐이었다. 선장은 현금으로는 미결제 보증금의 일부조차 충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규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담보로 잡으라고 했지만 선장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귀금속을 평가하거나 보관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민규는 분을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다. 세라는 그 모습을 문가에서 지켜보다가 낮게 물었다. 당신 개인 계좌는 정말 없는 거야 있어? 지금 은행 시스템이 꼬인 거야. 아까는 전부 당신 돈이라고 했잖아. 서진이 법인 계좌를 잠갔으니 연쇄적으로 막힌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풀려. 그럼 지금 다른 사람한테 빌려. 세라의 말에 민규는 연락처를 열었다. 그는 평소 자신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술자리를 따라다니던 투자자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사람은 통화 중이라며 끊었고, 두 번째는 해외에 있다며 회피했다. 세 번째는 아예 받지 않았다. 불과 전날까지 그를 차 대표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었다. 민규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벗겨졌다. 세라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 사람들 당신 돈 때문에 붙어 있던 거야. 민규가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객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장은 안전 규정에 따라 민규와 세라의 상층 객실 이용을 임시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아직 선박 비용이 완전히 미납 처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고객이 직원을 위협하고 시설물을 파손한 이상 더는 최고 등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직원들은 개인 물품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고 두 사람을 중층의 일반 객실로 안내했다. 넓은 창과 개인 테라스가 있던 스위트룸과 달리 새 객실에는 작은 둥근 창 하나와 침대 2개가 전부였다. 세라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침대 위에 던졌다. 당신이 말한 전용 요트라며 민규는 대꾸하지 않고 위성전화로 은행에 다시 연결했다.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마친 뒤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고객님 명의의 개인 예금 계좌는 정상입니다. 다만 잔액이 부족하고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 4장은 모두 해운그룹 법인 보증 또는 윤서진 부대표님의 담보 계정과 연계돼 있습니다.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내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야. 카드 명의와 상환 보증 주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올리조트 대표라고 대표직이 법인 자산의 개인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말을 오늘 두 번째 들은 민규는 전화기를 바닥에 내리칠 뻔했다. 상담원은 이어서 블루크라운 관련 대출의 담보 가치가 급락해 추가 증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규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언제까지 내야 하지? 1차 검토 시한은 오늘 자정입니다. 바다 위에서 그에게 남은 시간은 겨우 몇 시간뿐이었다. 서울의 위험관리실에는 법무팀과 재무팀 책임자들이 모여들었다. 서진은 가장 먼저 직원 급여와 협력사 결제 계좌가 보호됐는지 확인했다. 블루크라운이 회사 자금과 직접 연결돼 있다면 담보 회수 과정에서 정상 사업까지 흔들릴 수 있었다. 재무팀장은 다행히 주요 운영 계좌는 분리돼 있다고 보고했지만 한 가지 문제를 꺼냈다. 차민규 대표가 지난달 리조트 개발비 명목으로 단기 한도 증액을 신청했습니다. 부대표님, 전자서명이 첨부돼 승인됐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굳었다. 내 전자서명이라고요. 직원이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서진의 이름과 인증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었다. 날짜는 민규가 제주 부지 계약을 위해 인증번호가 필요하다며 연락했던 날과 같았다. 도윤은 곧바로 접속 기록을 확대했다. 인증은 서진의 휴대전화에서 이루어졌지만 문서가 처음 작성된 장소는 민규의 회사 컴퓨터였다. 부대표님이 직접 인증번호를 전달하셨습니까? 도윤의 질문은 차갑고 정확했다. 서진은 피하지 않았다. 네, 계약서를 이미 확인한 줄 알았어요. 확인하지 않고 인증하셨다는 뜻입니까? 법무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다. 서진은 잠시 입술을 다문 뒤 말했다.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도윤은 한숨을 삼켰다. 그 말은 법적으로 아무런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알아요. 서진은 문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어가 아니라 사실을 찾죠.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서진이 담보를 제공했고 직접 인증까지 했다면
민규는 자신이 정당한 권한 아래 자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투자 실패 자체는 범죄가 아니었고 부부 사이의 감정적 갈등 때문에 담보를 갑자기 회수한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서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도윤은 회의실 유리벽 앞에 서서 위험 요소를 하나씩 설명했다. 지금 필요한 건 외도 증거가 아닙니다. 돈이 승인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는 자료입니다. 요트 계약 개인 부동산 세라씨 회사로 간 자금이 모두 같은 한도에서 나왔다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서진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그걸 찾지 못하면요. 차 대표는 부대표님이 결혼 갈등을 회사 의사결정에 끌어들였다고 주장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담보 회수가 부당한 경영행위였다는 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이사회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창밖에 한강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민규를 끊어내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가 남편에게 준 권한은 감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 권한을 문서로 판단했다. 서진은 돌아서며 말했다. 외도 사진은 쓰지 않겠습니다. 회사 돈이 어디로 갔는지만 밝히세요. 도윤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다. 그녀가 가장 쉬운 무기를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세라는 일반 객실의 좁은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물을 틀어놓은 채 휴대전화를 켰다. 위성망이 약했지만 메시지는 간신히 전송되고 있었다. 화면에는 블루크라운 회계 담당자에게서 온 여러 개의 읽지 않은 문자가 쌓여 있었다. 가장 최근 메시지는 짧았다. 세라 이름으로 등록된 계정에서 해외 송금 승인이 실패했으며 즉시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숨을 멈췄다. 블루크라운의 계정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민규는 단순한 작품 구매 자문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세라는 떨리는 손으로 이전 문서를 다시 열었다. 자신이 서명한 파일 제목에는 미술품 보관 및 중개 위임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장에는 자금 집행 대리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제대로 읽지 않았던 문장이었다. 욕실 문 밖에서 민규가 소리쳤다. 세라야, 내 휴대전화 줘. 내 계좌로 우선 결제하면 돼. 세라는 화면을 껐다. 내 계좌에 20억이 어디 있어. 없는 척하지 마. 내가 보낸 돈 있잖아. 그건 작품 대금이라고 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 민규가 문손잡이를 거칠게 흔들었다. 우리 둘 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네가 협조해야 해. 세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는 윤서진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책임질 의자에 앉혀졌을 가능성이 더 커 보였다. 서진과 도윤은 블루크라운의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3달 전이 아니라 거의 1년 전부터 있었다. 리조트 인테리어 자문비로 지급된 돈이 세라의 갤러리 회사로 들어갔다가 며칠 뒤 다시 블루크라운 계좌로 돌아왔다. 이후 그 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요트 관리 회사, 고급 부동산 중개 법인으로 나뉘어 송금됐다. 자금이 한 바퀴 돌아 원래 출처를 감춘 흔적이었다. 도윤은 거래표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구조라면 단순 개인 지출이 아닙니다. 누군가 비용을 사업 투자로 보이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서진은 세라 회사의 송장 사본을 살폈다. 서명은 세라의 것이었지만 문서 작성 프로그램의 계정은 민규 비서실 소속 직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직원이 시킨 대로 작성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도윤은 단호했다. 서진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은 늘 사람보다 문서를 먼저 믿죠. 문서는 적어도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말을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대답은 날카로웠지만 그 뒤에 묻은 피로를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2해 전 도윤이 자신에게 위험을 경고했을 때도 이런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믿었다가
모든 걸 잃은 적이 있군요. 도윤의 손이 멈췄다. 그는 잠시 침묵한 뒤 시선을 내렸다. 제 아버지는 동생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이니까 갚을 거라고 믿었죠.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제야 그의 차가움이 오만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왔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했다. 민규는 결국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돈을 구하지 못했다. 몇몇은 서진이 담보를 회수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다. 금융권에서 돈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소문이었다. 선장은 미결제 금액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로를 단축해 부산으로 돌아가겠다고 통보했다. 민규는 그것만큼은 막아야 했다. 지금 돌아가면 서진이 준비한 사람들 앞에 그대로 끌려가게 될 터였다. 그는 객실 문을 잠근 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해 서진이 개인 감정으로 회사 담보를 회수했다고 문제 삼아 변호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차 대표님, 부대표님 서명이 담긴 한도증액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공동 책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가 문제입니다. 사용처는 전부 사업이야. 요트 비용도 사업입니까? 민규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투자자 접대였다고 하면 돼. 동승자가 백세라 씨 단 한 명인데요. 민규의 턱이 굳었다. 그는 곧 목소리를 낮췄다. 서진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회사까지 흔들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사회가 그녀 권한을 정지시키게 해. 변호사는 확답하지 않았지만 법적 검토 후 소집 요청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통화를 마친 민규는 문 밖에 서 있는 세라를 보았다. 우리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판을 뒤집을 거야. 세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해외 송금 승인 실패 알림이 여전히 떠 있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서진에게 이사회 사무국에 긴급 통지가 도착했다. 차민규 측 법률 대리인이 담보 회수 과정의 적법성과 경영 피해를 문제 삼아 특별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회의는 다음날 오전 9시로 예정돼 있었다. 법무팀장은 표정이 어두워졌다. 일부 사회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부대표님의 의결권 제한 안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서진은 통지서를 끝까지 읽은 뒤 조용히 내려놓았다. 도윤이 물었다. 후회하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후회를 멈춘 날이고 내일까지 자금 사용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상황이 불리합니다. 서진은 화면에 남은 거래 기록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숫자 사이에서 한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제주 리조트, 긴급 개발비. 민규가 그녀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했던 바로 그 명목이었다. 서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년 제주개발 프로젝트 회의록 전부 가져와요. 특히 차민규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날까지. 도윤이 의아한 눈으로 보자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은 제주 계약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 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잠시 뒤 비서가 보낸 회의록에는 결정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해당 부지는 자금 증액 한 달 전에 이미 협상이 중단된 상태였다. 서진은 문서를 도윤에게 넘겼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돈을 빌린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노트북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요트 회사의 내부 결제 담당자였다. 파일 제목은 차민규 고객 추가 서비스 내역. 마지막 줄에는 개인 별장 계약금 일부가 요트 이용료와 함께 결제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아침 8시가 되기도 전에 차민규의 영상은 주요 경제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져 있었다. 흔들리는 화면 속 민규는 어두운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다. 고급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철저히 계산돼 있었다. 저는 지금 아내 윤서진 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모든 금융수단을 차단해 바다 위에 고립된 상태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과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는 요트 비용이 투자자 접대를 위한 정상적인 사업 경비였다고 주장했고, 서진이 질투 때문에 담보를 회수하면서 해올리조트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백세라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영상 마지막에 민규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저는 아내의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가 제 경영 성과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실 모니터에 댓글과 기사 제목이 빠르게 쌓였다. 재벌가 부부의 금융전쟁 남편을 바다에 가둔 상속녀, 질투가 부른 경영 공백. 서진은 화면을 끄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문장을 끝까지 읽었다. 강도윤이 리모컨을 집어들며 말했다.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봐야 해요. 저 사람이 어떤 거짓말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다음 말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오전 9시 해운그룹 본사 이사회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서진의 맞은편 화면에는 요트 객실에서 접속한 민규가 보였다. 연결 상태가 불안해 얼굴이 몇 차례 끊겼지만 그의 공격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민규 측 변호사는 서진이 개인적인 혼인 갈등을 이유로 회사 보증 구조를 갑작스럽게 변경했고, 그 결과 투자 계좌가 청산 위험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한 사회이사가 서진에게 물었다. 부대표님께서 담보를 회수한 직접적인 이유가 남편의 부정행위였습니까?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불륜 사진을 공개하면 질문을 피하기는 쉬웠다. 하지만 그것은 민규가 원하는 싸움이었다. 그는 경영 문제를 부부싸움으로 낮추고 자신을 권력 있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피해자로 만들려 했다. 서진은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닙니다. 승인 목적과 실제 자금 사용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민규가 화면 너머에서 웃었다. 그 목적을 승인한 사람이 누구지? 변호사는 곧바로 서진의 전자서명이 찍힌 한도 증액 문서를 띄웠다. 제주 리조트 개발비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인증 기록이 선명했다. 윤서진 부대표 본인이 승인한 거래입니다. 서진은 부정하지 않았다. 제가 인증번호를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민규는 기다렸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들으셨죠? 이제 와서 투자 결과가 나쁘다고 모든 책임을 나에게 넘기는 겁니다. 서진은 제주 개발 협상이 이미 중단됐다는 회의록과 요트 회사의 결제 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나 민규 측은 회의록이 최종 계약 중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요트 이용 역시 해외 투자자 접대를 위한 사전 비용이었다고 반박했다. 동승자가 세라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을 묻자 민규는 그녀가 미술품 투자 자문을 맡은 외부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럼 한남동 개인 별장 계약금은 무엇입니까? 서진이 묻자 민규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태도를 바꿨다. 해외 투자자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검토한 겁니다. 당신이 모든 프로젝트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건 아니야. 서진은 그 뻔뻔함에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민규는 그녀가 숨을 고르는 순간까지 이용했다. 서진아, 인정해.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 성공할까봐 두려웠던 거야. 이사회 의장은 감정적인 공방을 중단시키며 임시 표결을 제안했다.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서진의 담보 관련 의사 결정권을 제한하고 위험관리실을 독립위원회 산하에 두자는 안건이었다. 도윤이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사회이사 다수는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6, 반대 3명이었다. 서진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에서 처음으로 금융 승인 권한을 잃었다. 의장이 망치를 내려놓자 민규의 화면 속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회의가 끝난 뒤 서진은 빈 이사회실에 혼자 남았다.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마저 사라지자 벽에 걸린 창업주 초상화와 꺼진 화면만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윤은 문가에서 한동안 기다리다가 조용히 들어왔다. 완전한 직무정지는 아닙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서진은 웃지 않은 채 말했다. 당신은 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을 믿지 않죠. 지금 제 성격을 평가할 때입니까? 아니요. 제 판단을 평가할 때겠죠. 그녀는 민규의 전자서명 문서를 집어들었다. 제가 인증번호를 줬어요. 그러는 인증번호를 줬어요. 계약서를 직접 열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저를 무시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돈으로 산 시계를 흔들어도 언젠가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거라고 믿었어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은 마침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저에게 화를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멈추면 차민규가 자금을 완전히 숨길 겁니다. 멈출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사원증을 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한된 권한을 상징하는 임시카드가 곧 발급될 예정이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제가 부대표라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가 맞아서 움직이는 사람만 필요해요. 도윤은 그 말이 자신에게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다. 그 기준이라면 저도 언제든 잘릴 수 있겠군요. 서진은 차갑게 답했다. 당연하죠. 서진이 본사 지하 기록실에서 오래된 투자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연결하자 파도와 환풍기 소리가 뒤섞여 들렸고 잠시 뒤 세라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진 부대표님 맞죠? 서진은 걸음을 멈췄다. 무슨 일이죠? 저한테 녹음 파일이 있어요. 차민규가 블루크라운 돈을 어디로 옮겼는지, 누구 이름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는지 전부 말한 파일이에요. 서진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민규 오빠, 휴대전화에서 봤어요. 세라는 숨을 급하게 들이마셨다. 저도 속은 거예요. 작품 보관 계약인 줄 알고 서명했어요. 해외 송금 대리인으로 등록된 건 어젯밤에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세라는 망설이다가 낮게 말했다. 30억 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수사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녹음 파일 전부 넘길게요. 서진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 돈도 결국 당신이 탐내던 제 돈이겠군요. 저는 감옥에 갈 수 없어요. 가족 빚도 있고 갤러리도 다시 세워야 해요. 당신이 서명한 서류의 책임을 제가 돈으로 지워달라는 겁니까? 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부대표님은 가진 게 많잖아요. 저한테 30억은 인생이지만 당신한테는 숫자잖아요. 서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돈으로 문제를 끝내고 싶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 선택이 민규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증거를 팔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진실을 말할 생각이면 조사기관에 직접 제출하고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도 지세요. 그녀는 세라가 대답하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세라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꺼진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서진이 분노에 눈이 멀어 어떤 조건이든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다. 돈을 주고 녹음을 사간 뒤 자신까지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녀가 알고 있던 부유한 아내들과 달랐다. 체면을 위해 돈을 뿌리지도 않았고 남편을 되찾겠다며 울지도 않았다. 욕실 문 밖에서는 민규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세라는 녹음 기능을 다시 켠 채 문에 귀를 댔다. 이사회에서 서진 권한을 묶었으니까 이제 시간이 있어. 백세라 이름으로 된 계좌만 정리하면 돼. 상대가 무엇을 말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민규는 곧 짜증스럽게 답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필요하면 자기가 투자 욕심 때문에 서류를 꾸몄다고 만들면 돼. 세라의 손이 떨렸다. 민규는 잠시 후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진 서명도 있어. 결국 걔도 100억 빚에서 못 빠져나와. 세라는 입을 막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새 인생을 약속한 남자가 이제는 자신과 아내 중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을 씌울 수 있는지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전 서진에게 거절당한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다. 세라는 아직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민규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가장 먼저 버려질 것이었다. 기록실에서 서진은 1년 전 작성된
블루크라운 위험 검토 보고서를 발견했다. 작성자란에는 강도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고서에는 블루크라운이 실질적인 사업 실적 없이 여러 자문회사와 자금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차민규가 특수관계인을 통해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포함돼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장이었다. 도윤은 당시 추가 조사를 위해 세라의 회사와 민규 비서실 거래 내역을 요청했지만 조사가 중단됐다고 기록해 두었다. 중단 사유는 최고 경영진 요청. 서진의 손이 굳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곧장 위험관리실로 올라갔다. 도윤은 독립위원회에 넘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진은 문서를 그의 앞에 던졌다. 이걸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윤은 표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어두워졌다. 1년 전입니다. 1년 전부터 블루크라운을 의심했으면서 왜 말하지 않았죠? 말했습니다. 차민규 대표의 대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이 이름을 직접 말한 적은 없어요. 당시에는 확정된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대답처럼 느껴졌다. 서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당신은 나를 처음부터 공범으로 봤군요. 도윤은 변명하지 않았다. 당시 부대표님은 차 대표의 모든 권한 확대를 직접 승인했습니다. 위험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프로젝트에서 담당자가 교체됐고 조사 요청은 경영진 선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부대표님이 알고도 덮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래서 떠났어요. 네, 저를 보호하려고 경고한 게 아니라 이미 유죄라고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말한 거군요. 도윤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제 판단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틀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틀렸어요. 서진은 문서를 집어들었다. 저는 그 사람이 실패한 사실을 숨기려 했어요. 불법을 숨기려 한 게 아니에요. 둘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같았던 건 아닙니다. 도윤의 턱이 굳었다. 결과 앞에서 의도는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가족을 믿은 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서진은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도윤은 한참 뒤 말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요.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면 당신은 배신당하지는 않겠네요. 대신 끝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서진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방을 나갔다. 서진은 독립위원회에 블루크라운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가 공개되면 그녀가 1년 전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날 수 있었다. 법무팀은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현재 확인된 거래만으로 방어하자고 조언했지만 서진은 거부했다. 제가 경고를 놓친 사실까지 포함하세요. 그래야 민규가 보고서 일부를 빼내 협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숨겨 권한을 지키는 대신 실패를 공개해 조사 전체를 살리는 쪽을 선택했다. 자료를 전송한 직후 민규에게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일반 객실의 좁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뒤편에는 짐을 싸는 세라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제 그만해 서진아. 민규는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도 서명했잖아. 이게 조사로 가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사회를 움직였어.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거야. 우리가 서로 물어뜯으면 해운까지 무너져. 서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계산만 있었다. 민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당신이 인증한 서류가 원본이야. 자금이 어디에 쓰였든 법적으로 당신도 공동 책임자라고. 내가 100억을 빚지면 당신도 같이 갚아야 해. 통화가 끊긴 직후 서진의 휴대전화에 익명의 파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은 없었다. 파일을 재생하자 파도 소리 사이로 민규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진 서명도 있어. 결국
걔도 100억 빚에서 못 빠져나와. 그리고 그 뒤에 서진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제는 부속 합의서입니다. 차 대표님이 개인 책임 조항에 직접 서명하셨잖습니까? 서진은 익명의 파일을 3번 반복해 들었다. 파도 소리 뒤로 들려온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이어지는 민규의 대답은 더 분명했다. 그 조항은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 윤서진 담보가 빠질 일은 없어. 이런 남자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자금이 승인 목적과 다르게 쓰이면 차 대표님 개인에게 전액 상환 의무가 넘어갑니다. 민규는 비웃듯 말했다. 내 아내는 절대 담보를 빼지 못해. 자기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사람이 아니거든.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사랑을 믿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수치심을 믿고 있었다. 그녀가 상처받더라도 결혼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끝까지 돈을 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도윤이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서진은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잠시 뒤 도윤이 조용히 물었다. 파일 원본이 남아 있습니까? 전송 기록까지 보존했어요. 발신자는 백세라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진은 창밖의 검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여자가 왜 갑자기 보냈을까요? 차민규가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걸 들었겠죠. 도윤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이 녹음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부속 합의서 원본과 자금 사용처를 연결해야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끝내죠. 이번에는 숨기는 것 없이 전부. 부속 합의서 원본은 해운그룹 본사 서버가 아니라 대출기관의 전자금고에 보관돼 있었다. 도윤은 법무팀을 통해 열람 요청을 보냈지만 독립위원회가 서진의 권한을 제한한 상태라 그녀의 단독 요청만으로는 즉시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서진은 잠시 생각한 뒤 감사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내일 이사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블루크라운 계좌에서 해외 송금 시도가 있었고 관련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은 절차를 이유로 망설였다.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제 권한을 더 제한해도 좋습니다. 대신 오늘 밤 모든 자료를 독립위원회와 주요 주주에게 동시에 공개하세요. 저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여주지 말고 제가 위험 경고를 묵살한 기록까지 포함해서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부대표님, 본인의 경영 책임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직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결혼 반지를 바라보았다. 지위를 지키려고 진실을 늦춘 결과가 지금입니다. 더는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위원장은 긴급 공동 열람에 동의했다. 1시간 뒤 전자금고가 열렸고 민규의 서명이 찍힌 부속 합의서 원본이 화면에 나타났다. 자금이 리조트 개발 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담보 회수와 동시에 차민규가 모든 미상환 원금과 손실을 개인적으로 보전한다는 조항이었다. 도윤이 문장을 끝까지 읽은 뒤 낮게 말했다. 100억은 부대표님이 만든 빚이 아닙니다. 차민규가 자기 손으로 선택한 책임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서진은 언론 앞이 아니라 주주와 감사위원들이 접속한 온라인 감사회의에 섰다. 그녀는 화려한 연설문도 준비하지 않았다. 화면 뒤에는 거래 흐름표와 승인 기록, 제주개발 중단 회의록이 차례로 띄워졌다. 먼저 제 책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의 첫 문장에 회의 참가자들의 표정이 굳었다. 저는 배우자를 믿는다는 이유로 충분한 검토 없이 인증번호를 전달했고 위험 보고서를 받은 뒤에도 대리권을 즉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잘못이었습니다. 민규 측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감사위원장이 막았다. 서진은 계속 말했다. 그러나 잘못된 신뢰가 자금의 사적 사용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제주 리조트 개발은 한도 증액
한 달 전에 중단됐습니다. 그 이후 인출된 자금은 해외 투자 계좌, 개인 별장, 계약금 요트 이용료, 그리고 백세라 씨 회사의 허위 자문료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승인 번호가 연결된 거래들이 붉은 선으로 이어졌다. 도윤은 요트 회사의 위성 결제 기록과 블루크라운 송금 시간을 대조해 설명했다. 민규가 요트에서 고가 서비스를 주문한 바로 그 시각, 블루크라운 계좌에서 관련 비용이 사업 접대비로 처리된 사실도 드러났다. 민규는 화면 너머에서 소리쳤다. 투자자 접대라고 몇 번을 말해.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투자자 이름을 말해. 민규는 입을 다물었다. 계약서도 투자 제안서도 참석자 명단도 없어요. 있는 건 백세라 씨 한 사람과 한남동 별장 계약뿐입니다. 감사위원장은 부속 합의서 원본을 화면에 공개했다. 민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변호사는 문서를 확대하며 서명의 진위를 확인했지만 전자인증 기록과 대출기관 접속 로그까지 일치했다.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차민규 대표는 자금 집행 권한을 넓히기 위해 스스로 개인 책임 조항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대출기관이 담보 제공자의 추가 승인을 요구하자 차 대표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민규가 책상을 치며 외쳤다. 그건 윤서진 담보가 유지된다는 전제였어.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그런 전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승인 목적 위반 시 담보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담보를 회수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규는 서진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일부러 기다린 거야. 나한테 빚을 다 넘기려고.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 나는 당신이 멈출 기회를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을 더 빌리고, 더 숨기고, 더 크게 거짓말하는 데 썼어. 감사위원장이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 서진의 담보 회수는 계약상 정당하며 블루크라운 미상환 원금과 투자 손실 허위 비용 처리액을 합친 예상 책임액은 최대 100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민규의 대표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모든 관련 자료는 수사기관에 보존 제출될 예정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 서진을 경영해서 배제하려 했던 화면 속 이사들은 누구도 민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시각 요트에서는 위성통신으로 감사 결과가 전달되고 있었다. 선장은 상층 사무실에서 문서를 확인한 뒤 안전요원 2명과 함께 일반 객실로 내려왔다. 민규는 아직도 변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가처분 신청해. 담보 회수 맞고 서진 계좌부터 묶어. 선장이 문을 두드리자 그는 신경질적으로 열었다. 또 뭐야? 선장은 이전보다 훨씬 단호한 태도로 통보했다. 예약 주체였던 해올리조트가 본 계약에 회사 승인 기록을 취소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비용은 고객님의 개인 채무로 전환됐고 추가 결제가 확인되지 않아 부산항으로 즉시 복귀합니다. 민규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해올리조트 대표야. 조금 전 대표 권한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규의 웃음이 맡았다. 선장은 이어서 시설 파손과 직원 위협에 대한 보고서도 항만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객실 냉장고와 유료 물품을 봉인하고 남은 최고급 식음 서비스도 중단했다. 세라는 침대 끝에 앉아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민규는 선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안전요원이 즉시 사이를 막았다. 손대지 마. 내가 누군지 몰라. 그가 소리치자 선장은 차갑게 대답했다. 현재 확인된 신분은 이용료를 결제하지 못한 승객입니다. 그 한마디가 민규의 얼굴에서 마지막 체면까지 벗겨냈다. 세라는 민규가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오자 천천히 일어섰다.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책임을 넘기려고 했지. 민규는 대꾸하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뒤졌다. 세라는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다. 객실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백세라 이름으로 된 계좌만 정리하면 돼. 필요하면 자기가 투자 욕심 때문에 서류를 꾸몄다고 만들면 되고. 민규의 손이 멈췄다. 그는 세라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세라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이미 보냈어. 윤서진한테도 내 변호사한테도. 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당신 대신 감옥 갈 뻔한 걸 막은 거야. 세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가 당신을 부자로 믿어주니까 옆에 둔 거지. 민규가 비웃었다. 너도 돈 때문에 붙었잖아. 세라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나도 당신이 가진 이름을 탐냈어. 그런데 그 이름도 돈도 전부 다른 여자 것이었네. 그녀는 손을 들어 민규의 뺨을 때리려다가 멈췄다. 대신 손을 내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이제 당신 얼굴에 손대는 것조차 내 손해 같아. 그 말이 어떤 폭력보다 깊게 민규를 베었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의자를 걷어찼고 문 밖에 안전요원들이 즉시 들어와 두 사람을 분리했다. 감사회의가 끝난 뒤 서진은 빈 회의실에 남아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냈다. 반지가 빠진 자리에는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도윤은 문을 닫고 그녀 맞은편에 섰다. 오늘 결정으로 부대표님도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고 보고서를 무시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서진은 반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받을 겁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까지 민규에게 넘길 생각은 없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제가 했던 말도 사과하겠습니다. 결과만 보고 의도를 판단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침묵한 결과 사람들이 다쳤으니까. 그래도 부대표님이 불법을 알고 덮었다고 생각한 건 틀렸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저는 누군가를 믿는 사람을 보면 먼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 아버지가 왜 무너졌는지 설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서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당신 아버지는 동생을 믿어서 잘못한 걸까요?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아니요. 믿음의 조건을 세우지 않은 게 문제였겠죠. 저도 같았어요. 사랑과 권한을 구분하지 못했죠.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묵은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판결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다. 서진은 반지를 서류 봉투 안에 넣으며 말했다. 이혼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미소 짓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대답했다. 기다리겠다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요한 순간에는 옆에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사기관은 블루크라운 계좌와 관련된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해외 송금 시도는 완전히 차단됐고 세라의 법률 대리인은 그녀가 귀향 즉시 자진 출석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연락했다. 서진은 세라에게 어떤 면책도 약속하지 않았다. 다만 녹음 파일의 원본성을 검증하고 민규가 그녀의 명의를 사용한 정황까지 빠짐없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번지고 있었지만 서진은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승리라기보다 오랫동안 썩어있던 상처를 마침내 절개한 기분이었다. 그때 위성전화가 다시 연결됐다. 화면에는 민규가 아니라 선장이 나타났다. 윤서진 부대표님 요청하신 대로 차민규 승객과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뒤 민규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서진아, 우리 둘만 얘기하자. 이건 아직 막을 수 있어. 이혼해줄게. 대신 담보를 다시 넣어.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7회 동안 그녀가 듣고 싶었던 이혼이라는 말이 이제는 가장 초라한 협상 조건이 되어 돌아왔다. 당신은 아직도 내가 결혼을 지키려고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해. 100억이야. 나 혼자 감당 못해. 그건 당신이 서명할 때 했어야 할 생각이야. 민규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감옥 가면 해온 이름도 더러워져. 서진은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 죄를 숨기는 대신 우리가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공개했어. 해오는 고칠 수 있지만 당신 거짓말은 내가 대신 고칠 수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부산항에 도착하면 도망치지 마. 이번에는 내 이름 뒤에 숨을 곳이 없으니까.
통화가 끊긴 뒤 요트의 항로가 화면에 나타났다. 검은 바다 위를 가르던 배는 이미 부산 쪽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였다. 민규는 문이 열린 일반 객실 안에서 혼자 서 있었다. 세라는 안전요원의 보호 아래 다른 공간으로 옮겨졌고 변호사도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층 갑판에서는 직원들이 남은 샴페인 상자를 창고로 옮기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소유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하나씩 사라졌다. 그는 작은 둥근 창으로 육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멀리 부산항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서진이 감사위원회에 대표직 사임서를 제출하는 대신 징계심사와 전면 재감사를 요청했다. 그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이용하지 않았다. 진실 앞에 자신의 권력까지 올려놓았다. 도윤은 그 선택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그녀를 보호해야 할 사람도 교정해야 할 사람도 아닌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새벽 직전 부산항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다. 요트가 입항하면 차민규를 임의 동행해 조사하겠다는 통보였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어두운 한강을 바라보았다. 결혼기념일에 시작된 바다 위의 도피는 이제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되찾아야 할 것은 돈보다 훨씬 많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내린 선택을 스스로 책임질 권리, 그리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윤서진으로 살아갈 삶이었다. 요트가 부산항에 들어온 것은 아침 7시가 조금 지난 뒤였다. 밤새 거칠던 바다는 거짓말처럼 잔잔했고 부두에는 해운그룹 감사팀과 법률 대리인, 항만 관계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차민규는 일반 승객용 출입구로 내려오면서도 끝까지 얼굴을 가리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직 대표이고 몇 통의 전화만 걸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처럼 턱을 들고 걸었다. 그러나 부두에 세워진 것은 그가 타고 다니던 검은 세단이 아니었다.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해 동행을 요청하러 온 조사관들의 차량이었다. 민규는 계단 아래에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윤서진은 어디 있습니까? 조사관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분히 답했다. 윤서진 부대표와의 혼인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차민규 씨의 자금 집행과 허위 비용 처리에 관해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민규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나는 해운리조트 대표입니다. 옆에 서 있던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어제부로 대표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회사명의 차량과 법인카드, 사택 이용 권한도 오늘 오전 종료됐습니다. 민규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연락 가능한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선상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돈과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피곤에 찌든 한 남자뿐이었다. 백세라는 다른 출입구로 내려왔다. 그녀는 짙은 선글라스를 썼지만 얼굴의 창백함까지 가리지는 못했다. 변호사와 함께 기다리던 조사관에게 휴대전화와 저장장치를 직접 건넨 뒤 자신이 서명한 계약서와 민규가 지시한 내용에 대해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민규가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오려 하자 항만 직원이 사이를 막았다. 세라야, 네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알아? 민규의 목소리는 쉰데다 조급했다. 세라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내 편에 서는 거야. 너무 늦었지만 너도 돈 받았잖아. 나 혼자 한 것처럼 말하면 안 돼. 혼자 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서명한 것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도 다 말할 거야. 민규는 비웃었다. 그럼 너도 끝이야. 세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런데 당신 대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보다는 나아.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서진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고 민규가 보여주는 사치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세라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은 부자가 아니어서 무너진 게 아니야.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믿어서 무너진 거야. 민규가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조사관들과 함께 걸어갔다. 서울의 해운그룹 본사에서는
같은 시각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다. 서진은 부대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회의실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그녀가 경고 보고서를 받고도 민규의 권한을 즉시 제한하지 않은 점, 인증번호를 직접 전달한 점, 친족 경영 위험을 사적으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서진은 한 번도 핑계를 대지 않았다. 제가 남편의 실패를 회사가 아닌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체면을 지키는 동안 회사의 통제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한 위원이 물었다. 그렇다면 부대표직에서 사임할 의향도 있습니까? 강도윤은 뒤쪽 자문석에 앉아 있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이 질문에는 서진 자신이 답해야 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책임을 피하려고 사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자리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축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위원회가 직무정지를 결정하면 따르겠습니다. 이글은 대신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체계를 완성할 때까지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장시간 논의 끝에 석 달간 일부 경영 권한을 제한하고 친족 관련 거래를 외부 위원이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완전한 승리도 억울한 희생도 아니었다. 서진은 자신이 만든 빈틈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였다. 회의실을 나오는 순간 도윤이 다가왔지만 그녀는 먼저 말했다. 축하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긴 날이 아니라 갚기 시작한 날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축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도망가지 않은 건 잘하셨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민규와 서진이 다시 마주한 것은 사흘 뒤 서울의 법률사무소였다. 이혼 조정과 재산 분리를 위한 첫 공식 면담 자리였다. 민규는 조사 후 귀가한 상태였지만 출국과 일부 자산 처분이 제한돼 있었다. 며칠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손목에 차던 고가 시계도 사라져 있었다. 서진이 방에 들어오자 그는 변호사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 서진 측 변호사가 반대했지만 그녀는 문을 열어둔 조건으로 짧은 대화를 허락했다. 민규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정말 100억을 전부 나한테 떠넘길 생각이야. 서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내가 떠넘긴 게 아니야. 당신이 서명한 책임이야. 당신도 인증했잖아. 그래서 회사에 대한 제 책임을 받고 있어. 부부라면 같이 감당해야지. 그 말에 서진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7회 동안 그녀를 묶어둔 문장이었다. 부부니까 참아야 하고, 부부니까 대신 갚아야 하며, 부부니까 그의 실패를 세상에서 감춰야 한다는 말. 같이 감당한다는 건 한 사람이 훔치고 다른 사람이 갚는다는 뜻이 아니야. 민규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당신 집안에서 나는 평생 윤서진 남편이었어. 회의실에서도 식당에서도 심지어 운전기사까지 나를 당신 부속품처럼 봤어. 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상처가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민규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내 힘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어. 당신이 조금만 더 나를 믿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서진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는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반복했다. 자신이 더 따뜻했다면, 더 일찍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면, 돈이 아니라 마음을 주었다면 그가 배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았다. 한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과 그가 선택한 범죄를 대신 설명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권한도 줬고 실패도 숨겼고 내 이름까지 빌려줬어. 문제는 내가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당신이 그 믿음을 소유권으로 착각한 거야. 민규의 얼굴이 굳었다. 서진은 계속했다.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 건 미안해. 내가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것도 잘못이야. 하지만 세라 씨와의 관계, 허위, 서류, 자금 이동은 당신이 선택했어. 그 선택까지 내 탓으로 만들지는 마. 민규는 마지막으로 거래를 제안했다.
이혼 서류에 즉시 서명하고 자신이 가진 해운 관련 정보도 넘길 테니 담보 일부를 복구해달라는 것이었다. 서진은 서류 봉투에서 이미 서명한 이혼 합의안을 꺼냈다. 이혼은 거래가 아니야.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려받는 거야. 그녀는 합의안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섰다. 민규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수사는 몇 달 동안 이어졌다. 모든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았다. 블루크라운의 투자 손실은 정산 과정에서 일부 줄었지만 허위 비용과 개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합치면 민규가 감당해야 할 채무는 여전히 막대했다. 그의 개인 부동산과 차량 지분은 순서대로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민규는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지시가 아니라 실무진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전자서명 기록과 녹음 파일 자금 흐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라 역시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허위 자문료로 받은 돈과 일부 사치품을 처분해 반환했고 미술계에서 쌓아온 신뢰를 대부분 잃었다. 다만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서류를 제출한 점은 이후 판단 과정에 반영됐다. 세라는 한 번 서진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용서를 구한다는 말 대신 자신이 부유한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난했던 과거를 지워줄 문을 사랑했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편지를 버리지도 않았다. 세라의 욕망은 자신의 두려움과 모양만 달랐을 뿐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내면의 구멍을 막으려 했다는 점에서는 닮아 있었다. 석 달의 권한 제한 기간 동안 서진은 해운의 내부 통제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다. 가족이나 배우자, 친족이 관련된 거래에는 외부 심사를 의무화했고 법인카드와 개인 비용을 완전히 분리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은 한 사람의 인증으로 승인되지 않도록 바꾸었으며 내부 직원이 경영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보호 절차도 만들었다. 일부 임원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불평했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신뢰를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뢰가 권력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권한 제한이 끝난 날 이사회는 그녀의 부대표직 복귀를 승인했다. 그러나 서진은 과거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곧바로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는 점검 회의로 내려갔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회장실보다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에 더 오래 머물렀다.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파멸시킨 냉혹한 상속녀라고도 했고 회사를 지킨 경영자라고도 했다. 서진은 더 이상 어느 평가에도 자신을 맡기지 않았다. 누군가의 아내로 실패했는지 재벌가의 딸로 성공했는지보다 자신이 내린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도윤은 재감사가 끝난 직후 해운의 장기 고문 계약을 거절했다. 서진은 이유를 묻기 위해 그를 본사 옥상으로 불렀다. 늦은 오후의 서울은 유리 건물 사이로 길게 빛나고 있었다. 도윤은 계약서를 돌려주며 말했다. 제가 계속 회사 돈을 받고 옆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솔직해질 때마다 이해관계를 의심하게 될 겁니다. 서진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떠나겠다는 뜻인가요? 필요한 사건이 있으면 외부 변호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만나고 싶다면 계약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그의 말은 고백처럼 들렸지만 어떤 약속도 강요하지 않았다. 서진은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의 나라면 지금 잡았을 거예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해운에 남는 게 당신에게 유리하다고 설득했겠죠. 지금은요, 떠날 자유까지 포함해서 사람을 믿어보려고요. 도윤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누군가를 믿는 일이 곧 보증을 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연습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아무 관계도 정하지 않았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서진은 붙잡지 않았다.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버려졌다는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큰 변화였다. 반년 뒤 서진은 강변의 작은 식당에서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원권도 필요 없고 전용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다. 창밖으로는
한강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과 퇴근길 버스가 보였다. 도윤이 들어오자 서진은 메뉴판을 건넸다.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법인카드입니까? 서진은 가방에서 평범한 개인 체크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 돈이에요. 한도도 높지 않고요. 도윤이 웃었다. 안심되는군요. 서진도 따라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민규의 사건이나 감사 보고서가 놓여 있지 않았다. 도윤은 최근 맡은 중소기업 회생 사건을 이야기했고 서진은 현장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지적받은 일을 털어놓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만남은 자문입니까? 식사입니까? 서진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답했다. 첫 번째 식사요. 다음이 있을지는 오늘 보고 결정하고 조건이 까다롭네요. 이제 계약서는 꼼꼼히 읽거든요. 농담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 안에 담긴 시간을 알고 있었다. 도윤은 서두르지 않았고 서진도 미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채 같은 테이블에 앉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1년 뒤 결혼기념일이었던 날짜가 다시 돌아왔다. 서진은 더 이상 그날을 피하지 않았다. 아침에는 회사의 세통제 시스템 첫 연례 보고서를 승인했고 저녁에는 혼자 한강을 걸었다. 휴대전화에는 민규의 재판 관련 최종 통지가 도착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따른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채무를 함께 감당하게 됐다. 서진은 알림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고 화면을 껐다. 복수의 완성은 그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이 아니었다. 더 이상 그의 선택이 자신의 하루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강변 벤치 근처에는 도윤이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묻지 않았고 위로의 말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한 잔을 내밀며 말했다. 걸을까요? 서진은 커피를 받아들고 그의 옆에 섰다. 과거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돈과 권한을 내어주었다. 지금의 그녀는 상대가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걷는 쪽을 선택했다. 두 사람은 약속도 계약도 없이 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도시의 불빛이 수면 위에서 흔들렸지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서진은 이제 알았다. 진짜 소유란 사람을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권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권리는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